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7살 김태준이라고 합니다. 오남매 중 막내 아들인데 정말 어이없고 분통 터지는 일을 당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한 배신과 모욕에 대해 많은 분들께 들려드리고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년 전 봄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끔 물건을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알츠하이머형 치매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항상 정정하시고 똑똑하셨던 어머니께서 치매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형제들에게 연락해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오랜만에 오남매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 형 태일이, 둘째 형 태연이, 셋째 누나 민경이, 넷째 누나 은경이, 그리고 저까지요. 어머니 상태가 이러한데 앞으로 어떻게 모실지 논의해 봅시다. 제가 먼저 화두를 꺼냈어요. 그런데 형들과 누나들의 반응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첫째 형 태일이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 이거 정말 큰일이네. 근데 나는 사업이 너무 바빠서 어려울 것 같아. 요즘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밤낮 없이 일해야 하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기는 솔직히 힘들 것 같아. 둘째 형 태연이도 비슷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게다가 우리 집 사람이 반대할 것 같아. 애들도 있고, 집도 좋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셋째 누나 민경이는 시댁일이 너무 많아서 안 돼. 시어머니 모시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친정어머니까지는 정말 무리야. 넷째 누나 은경이도 애들이 어려서 돈이 많이 가.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엄마가 신경 못 쓰면 애들이 삐뚤어질까봐 걱정이야. 모두들 그럴듯한 핑계만 대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 결국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첫째 형이 마치 이미 정해진 결론인 듯 말했습니다. 그러면 태준이가 모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어차피 태준이는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잖아. 여건상 태준이가 모시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마치 이미 암묵적으로 합의된 사안인 것처럼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억울했지만 할 말을 찾을 수 없었어요. 미혼이었고 실제로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어머니를 모시는 게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자 형들과 누나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태준이야. 고마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 정말 수고 많을 텐데 태준이가 효자네. 그 순간의 말들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나중에 뼈저리게 깨닫게 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그래, 내가 어머니를 모시자. 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당연한 도리다. 라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혹했습니다. 어머니의 치매는 처음 진단받았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됐어요. 초기에는 가끔 까먹으시는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니까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밤낮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계속 주무시다가 밤이 되면 깨어나서 돌아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잠깐 산책 나가야겠다며 나가려고 하시더니 나중에는 집에 가야 한다면서 무작정 나가려고 하세요. 이미 집에 계신데 말이에요. 가장 힘들었던 건 배회 증상이었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집안을 돌아다니시면서 물건들을 뒤지세요. 내 지갑이 어디 갔지? 도둑이 들었나? 누가 내 돈을 가져갔어? 라며 계속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가 문을 열고 나가실까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했거든요. 한 번은 새벽에 들었는데 깨어보니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요.
동네를 1시간 넘게 찾아다닌 끝에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을 때의 그 놀람과 미안함은 지금도 생생해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신 것도 큰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가끔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실수하시게 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옷을 갈아입히고 친구를 바꾸고 청소를 해야 했어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집안에 냄새가 뵐까봐 항상 신경 쓰였죠. 어머니께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기 시작한 것도 큰 충격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있어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40년 넘게 키워주신 막내 아들을 모르시다니 그때의 상실감과 허무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까지 15년간 다닌 중소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는 직원이었고 나름대로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이 전쟁이었어요. 어머니를 씻겨드리고 약 먹여드리고 아침 먹여드리는 것만으로도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지각하게 됐죠. 김 과장, 요즘 자주 늦네? 부장님의 따가운 시선을 받을 때마다 변명하기가 미안했어요. 어머니 치매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항상 불안했거든요. 실제로 몇 번은 어머니께서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빡하셔서 급히 집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더욱 조퇴를 자주 하게 됐죠. 김 과장,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회사 일에 지장을 주면 안 되잖아. 부장님의 말이 점점 차가워졌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어요. 저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눈치를 주는 거예요. 태준이 형,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표면적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어요. 회사에서도 점점 중요한 업무에서 제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김 과장은 개인 사정이 있으니까 이 프로젝트는 빼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15년간 쌓은 커리어가 무너지고 있는데 어머니를 혼자 둘 수도 없고 징태양난이었죠. 어머니를 혼자 두고 회사에 다니는 것이 한계에 다다르자 간병인을 구해보려고 했어요. 여러 곳에 알아봤는데 24시간 간병인 비용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이었어요. 제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였는데 간병비로만 200만 원이 넘게 나가면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라는 건지. 그래도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어요. 낮 시간만이라도 간병인을 고용해볼까 생각해서 알아봤더니 12시간 간병도 월 120만 원이었어요. 형들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해봤어요. 형, 어머니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형제들이 조금씩 도와줄 수 있을까요? 첫째 형 태일이의 대답입니다. 아, 태준아, 나도 요즘 사업이 어려워서 그래. 은행 대출이자만 해도 월 100만 원이 넘게 나가는데 추가로 부담하기는 힘들 것 같아. 둘째 형 태연이의 대답. 우리도 애들 학원비에 아파트 앞 관리비에 솔직히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셋째 누나 민경이의 대답. 우리도 빠듯해. 시댁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 넷째 누나 은경이의 대답. 정말 미안한데 우리도 애들 대학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모두 다 그럴듯한 핑계만 낼 뿐 아무도 구체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뭘 더 바라냐는 식이었어요. 공짜로 산다고요? 24시간 간병하면서 제 인생을 바쳐가며 사는 게 공짜였나요? 결국 저는 15년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24시간 돌보기 위해서였죠. 퇴직 전 마지막 날 부장님이 조용히 불러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과장 정말 수고 많았어. 개인적으로는 안타깝지만 회사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 그래도 15년간 정말 성실히 일했으니까 퇴직금은 최대한 많이 챙겨줄 테니 걱정하지 마.
동료들도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전혀 기쁘지 않았어요. 15년간의 직장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퇴직금으로 8천만 원을 받았어요. 당분간은 이 돈으로 어머니 간병과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본격적으로 어머니를 24시간 돌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시간에 쫓기지 않고 어머니를 제대로 모실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됐어요. 이제는 저를 완전히 낯선 사람으로 인식하게 됐어요. 도둑놈아! 내 집에 왜 들어왔어? 라며 소리를 지르시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때리려고 하시기도 했어요. 식사도 혼자서 하실 수 없게 됐어요. 숟가락 사용법을 잊어버리셔서 제가 일일이 떠먹여 드려야 했어요. 하루 3번씩 1시간 넘게 걸려서 말이죠. 목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부끄러워하셔서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난감했어요. 하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지시면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게 됐죠. 가장 힘들었던 건 정신적 고립이었어요. 하루 종일 말이 통하지 않는 치매 환자와만 있다 보니 정말 답답하고 외로웠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점점 끊어졌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서 할 이야기도 없었거든요. 40대 중반의 나이에 무직이 되고 사회와 완전히 단절된 채 하루 종일 집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증까지 왔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에 밤마다 울기도 했어요. 퇴직금 8천만 원으로 당분간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빨리 떨어졌어요. 어머니 의료비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치매 약값도 비싸고 가끔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있었죠. 생활비도 문제였어요. 저 혼자 살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갔어요. 어머니용 기저귀, 영양제, 특수 침구류 등등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계속 발생했어요. 2년 만에 퇴직금이 바닥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제들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형들, 정말 죄송한데 어머니 간병비와 생활비 때문에 너무 어려워졌어요. 조금씩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오는 답변은 더욱 차가웠어요. 너 지금까지 어머니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아. 집세도 안 내고, 공과금도 안 내고. 그런데 뭘 더 바라는 거야?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 애들 학비에, 대출이자에 추가로 돈 댈 여유 없어. 어머니 모시기로 한 건 내가 결정한 거잖아. 왜 우리 보고 돈 내라고 해? 정말 기가 막혔어요. 5년 전 가족회의에서 막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떠넘겨 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결정한 것이라니요.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명절 때마다 형들과 누나들이 얼굴을 비쳤어요. 하지만 그들의 방문은 정말 형식적이었어요. 추석이나 설날에 와서 30분 정도 앉아 있다가 금방 가버리는 거예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냐, 많이 힘들지, 이런 안부만 묻고는 우리도 갈 곳이 많아서 라며 서둘러 떠나버렸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은 전혀 없었어요. 기껏해야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오는 게 전부였죠. 한 번은 첫째 형이 명절에 와서는 어머니 상태를 보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 요양원 보내는 게 어때? 전문적인 관리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형, 요양원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그 돈은 누가 낼 건데요? 그러자 형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건 어머니 연금이랑 내가 조금씩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연금이 한 달에 60만 원인데 나머지는 제가 내라는 얘기였어요. 무직인 제가 말이에요. 3년째가 되자 저는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됐어요.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어졌고 연애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한 번은 대학 동기가 결혼식에 초대했는데 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친구에게 사정을 설명했더니 그럼 형 누나들이 하루만 봐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더라고요. 형들에게 부탁해봤지만
역시나 다들 바쁘다는 핑계만 댔어요. 결국 친구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사람들과 멀어졌어요. 초대받는 일도 없어지고 연락하는 사람도 없어졌어요. 4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완전히 혼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결혼할 기회도 놓쳤고 사회 복귀도 점점 어려워지고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라는 절망감에 빠졌어요. 어머니를 모신 지 4년째가 되자 저는 정말 한계에 다다랐어요.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이 났어요. 퇴직금도 다 떨어지고 적금도 모두 해약했어요.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다 보니 빚까지 생겼죠. 어머니 상태도 더욱 악화됐어요. 이제는 말도 거의 안 하시고 표정도 없으셨어요. 그냥 침대에 누워만 계시는 시간이 많아졌죠. 제 정신 상태도 최악이었어요. 우울증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먹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셔야 한다는 의무감만이 저를 지탱해줬어요. 5년째가 되자 어머니께서 완전히 누워만 계시게 됐어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음식도 거의 드시지 못하셨어요. 의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슬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져서 자책감이 들기도 했고요.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왔어요. 병원에서 링거를 맞으라고 했지만 집에서 맞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폐렴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는 나이도 많으시고 체력이 많이 약해져서 각오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형들과 누나들에게 연락했어요. 어머니 상태가 위험하대요. 병원에 오세요. 그제서야 모두들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 어머니 병상 앞에서 오남매가 다 모였죠.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어요. 비록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셨지만 제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으셨어요. 5년간의 고생이 그 순간 모두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어머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을 때 저는 울면서도 안도감을 느꼈어요. 적어도 어머니를 끝까지 곁에서 모셨다는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장례식은 화목하게 치렀어요. 오남매가 모두 모여서 어머니를 정성껏 보내드렸죠. 조문객들도 많이 와주셨고 정말 효자들이네 라는 칭찬도 들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장례식이 끝나고부터였어요. 장례식 다음 날 첫째 형 태일이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준아, 어머니 일은 정말 수고 많았어. 그런데 이제 집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시세를 한번 알아보자. 갑작스럽게 집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웠어요. 형, 어머니 돌아가신 지 겨우 하루 지났는데 벌써 집 이야기를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러자 형이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아니야, 미리미리 정해놔야 나중에 복잡하지 않잖아.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며칠 후 둘째 형 태연이도 연락해 왔어요. 태준아, 부동산 중개사한테 물어봤더니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8억 정도 한다네. 그 다음은 셋째 누나 민경이었어요. 태준아, 우리 모여서 유산 분할 이야기 좀 해야 하겠어. 언제 시간 괜찮아? 넷째 누나 은경이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보험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정리해야 하지 않을까? 평소에는 연락도 안 하던 사람들이 어머니 돌아가시자마자 갑자기 유산 이야기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49제를 치른 후 형제들이 유산 분할을 위한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5년 전 어머니 간병 문제로 모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그때는 모두들 소극적이고 핑계만 댔는데 이번에는 모두가 적극적이고 진지했어요. 첫째 형 태일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파트 시세를 정확히 알아봤는데 실거래가 기준으로 8억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네.
법적으로는 오남매가 동등하게 상속받았으니까 우리 각자 1억 6,400만 원씩 받는 거지. 마치 계산기를 두들기듯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둘째 형 태연이도 거들었어요. 맞아. 민법상 자녀들의 상속분은 동등하니까 5분의 1씩 나누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보험금도 좀 있을 거 아니야? 셋째 누나 민경이가 말했어요. 보험금은 1억 정도 될 거야. 다 합치면 9억은 넘을 것 같은데? 넷째 누나 은경이도 그럼 각자 1억 8천씩 받는 거네. 와, 생각보다 많네? 라며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겨우 49일밖에 안 됐는데 이미 유산을 다 계산해 놓고 나눠 먹을 계획까지 세워 놓다니요. 형들, 누나들, 좀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자 첫째 형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준아,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냉정하게 처리해야 해. 어차피 해야 할 일이잖아? 형들과 누나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들, 그동안 제가 어머니 모시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잖아요. 5년 동안 회사도 그만두고 제 인생도 다 포기하고. 그러자 둘째 형 태연이가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그건 내가 선택한 거잖아. 우리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5년 전에 가족회의 할 때 너도 동의했잖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5년 전 가족회의에서 막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며 떠넘겨 놓고는 이제 와서 내가 선택한 것이라니요. 그때 형들이 다 핑계대면서 저한테 떠넘긴 거 잊으셨나요? 막내가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했잖아요. 그러자 첫째 형이 찬물을 끼얹듯 말했어요. 태준아, 그때는 그랬지만 결국 내가 최종 결정한 거잖아. 누가 강제로 시킨 것도 아니고. 셋째 누나 민경이도 거들었어요. 태준아, 그래도 내가 어머님 집에서 공짜로 살았잖아. 5년 동안 집세도 안 내고 그것도 혜택이었던 거 아니야? 공짜로 살았다고요? 24시간 간병하면서 제 인생 바쳐가며 산 게 공짜였다고요? 누나, 공짜로 살았다고요? 24시간 어머니 간병하면서 제 인생 포기하고 산 게 공짜였다고요? 그러자 넷째 누나 은경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유산을 더 가져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 법적으로 동등하게 나누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도 이제 정색하고 똑똑히 말했어요. 좋습니다, 형들. 누나들이 그렇게 법적으로 나누자고 하면 나누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모시느라 든 비용도 모두 계산해서 정산하고 나서 유산을 나누자는 거예요. 형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비용? 저는 미리 준비해온 계산서를 꺼내 들었어요. 5년간 치밀하게 기록해둔 것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제가 5년간 포기한 급여입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 연봉이 세후 4,200만 원이었으니까 5년이면 2억 1천만 원이에요. 두 번째, 간병인 비용입니다.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월 200만 원씩 5년이면 1억 2천만 원이에요. 세 번째, 제가 직접 부담한 어머니 의료비입니다. 5년간 총 3천만 원 정도 들었어요. 네 번째, 어머니 생활용품비, 기저귀, 영양제 등등 제가 부담한 비용이 5년간 2천만 원 정도예요. 다 합하면 3억 8천만 원입니다. 형들과 누나들이 벙찐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 비용들을 먼저 정산하고 나서 남은 유산을 법적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어떠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당당하게 법적으로 나누자던 형들이 급히 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첫째 형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 태준아, 그런 것까지 다 따질 필요가 있나? 우리 가족끼리? 가족끼리요? 아까까지는 법적으로 똑같이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가족끼리라니요?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 태준이 말도 맞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형제로. 형제예요? 5년간 어머니 모실 때는 형제가 어디 있었나요? 셋째 누나도 당하며 말했어요. 태준아, 그건 좀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 어머니한테 효도를 한 거를 돈으로 따지면 안 되잖아. 효도를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요? 그럼 유산은 돈으로 계산해서 나누면서요?
넷째 누나는 아예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야, 김태준! 네가 너무 욕심이 많은 거 아니야? 어머니 모신 것도 자식 돌이었는데 그걸 갖고 돈을 요구하다니. 자식 돌이었다고요? 그럼 다른 형제들은 자식이 아니었나요? 형제들과의 대화가 평행선을 달리자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상속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업은 청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5년간 24시간 간병을 직접 하신 것은 상당한 기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될까요? 사례마다 다르지만 보통 상속재산의 10%에서 30% 정도가 인정됩니다. 님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니까 더 높을 수도 있고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병비 상당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들었을 비용을 청구하는 거죠. 변호사 선생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다만 소송을 진행하면 가족관계는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그 점은 감안하셔야 해요. 저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이미 가족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거든요. 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형제들에게 연락했어요. 형들, 누나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5년간 어머니를 모신 기여분을 인정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밟겠어요. 첫째 형이 전화로 화를 냈어요. 야, 김태준! 네가 미쳤냐? 형제끼리 법정에서 만나자고? 형, 5년 전에 저보고 어머니 모시라고 할 때는 형제였는데 이제 유산 나눌 때는 왜 법적으로만 하려고 해요? 둘째 형도 전화를 걸어왔어요. 태준아, 정말 이러면 안 돼. 우리 부모님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형,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도와주셨나요? 명절에 30분씩 와서 얼굴 비추는 게 전부였잖아요. 셋째 누나는 아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태준, 너 정말 인간이 아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돈 타령이야? 누나, 돈 타령 먼저 시작한 게 누구예요? 어머니 49제도 끝나기 전에 집값 계산부터 하신 분들이 누구세요? 넷째 누나는 다른 형제들을 부추겼어요. 우리가 왜 저런 놈한테 돈을 더 줘야 해? 절대 안 돼. 결국 가족 간에 유산분할 조정 신청을 하게 됐어요. 법원에서 조정을 먼저 시도해 보는 거였죠. 첫 조정기일에 5남매가 모두 참석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형제들의 표정은 정말 차갑더라고요. 조정위원이 양쪽 입장을 들어본 후 말씀하셨어요. 피신청인 김태준이 5년간 모친을 간병한 것은 인정되지만 신청인들도 각자의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양보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보시죠. 하지만 형제들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어요. 태준이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법대로 똑같이 나누는 게 맞아요. 결국 조정은 결렬됐고 본격적인 소송에 들어가게 됐어요. 소송이 시작되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시작됐어요. 변호사 비용도 부담이었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가족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다는 거였어요. 형제들은 저를 완전히 외면했어요. 친척들에게도 태준이가 돈에 눈이 멀어서 형제들을 법정에 세웠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친척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 사람이 형들을 고소한 거야? 돈 때문에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운다며? 참,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정말 외롭고 힘들었어요. 5년간 어머니를 모시느라 이미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로부터도 완전히 단절된 거예요. 소송을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어요. 다행히 저는 5년간 어머니를 모시면서 꼼꼼히 기록을 해둔 게 있었어요. 어머니 병원 진료 기록, 약국 처방 전, 간병용품 구매 영수증, 퇴직 증명서, 통장 내역 등등 5년간의 모든 기록들이 증거가 됐어요. 이웃들도 증인으로 나서주셨어요. 태준 씨가 정말 효자였어요. 5년 동안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는데 다른 자녀들은 거의 오지도 않았거든요. 명절 때나 가끔 얼굴 비치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평소에는 태준 씨 혼자서 모든 걸 다 했어요. 동네 병원 의사 선생님도 증언해 주셨어요.
김태준 씨는 정말 헌신적으로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항상 병원에 모시고 오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게 하고 다른 가족들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형제들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반박했어요. 피고 김태준은 미혼으로서 부모님 집에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절약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간병을 한 것도 자발적 선택이었지 다른 상속인들이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직접 간병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언제 도움을 줬다는 건지. 첫째 형은 이런 주장도 했어요. 김태준이 회사를 그만둔 것도 본인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만두라고 한 적 없어요. 둘째 형은 명절마다 찾아뵙고 안부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효도 아닙니까? 라고 했어요. 정말 뻔뻔했어요. 긴 소송 끝에 1심 판결이 나왔어요. 법원은 제 손을 들어줬어요. 피고 김태준이 5년간 치매 환자인 모친을 24시간 간병한 것은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됩니다. 피고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25%로 산정합니다. 판결문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다른 상속인들은 각자의 사정을 이유로 간병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제적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직장을 포기하고 전적으로 모친 간병에 헌신했습니다. 정말 시원했어요. 법원에서라도 제 헌신을 인정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형제들은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항소할 거야! 법정에서 나오면서 첫째 형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김태준, 너 이제 우리는 남남이야. 앞으로 절대 연락하지 마. 둘째 형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차라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걸 그랬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형, 요양원비는 누가 낼 건데요? 형이 내실 거였어요? 셋째 누나는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너 때문에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졌어. 어머니가 보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넷째 누나도 진짜 인간이 아니야 라며 울면서 나가더라고요. 그들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숨이 나왔어요. 더 길고 힘든 싸움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2심을 준비하면서부터 정말 지쳤어요. 이미 오랜 기간 소송을 진행하느라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계에 다다랐거든요. 변호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1심에서 승소했으니까 2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증거를 더 보강해야 해요. 추가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다시 만나고 정말 힘든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형들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미 집값을 알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확인해 보니 첫째 형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부터 집값을 문의했던 기록이 있더라고요. 부동산 중개사에게서 충격적인 증언을 들었어요. 첫째 분이 작년 여름쯤에 오셔서 집값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라고 하시면서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이미 유산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도 알게 됐어요. 넷째 누나가 어머니 보험금을 미리 알아봤다는 거예요. 보험회사 직원이 증언했어요. 작년 가을쯤에 넷째 따님이 와서 보험금 관련해서 문의하시더라고요.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알아보시는 게 좀 이상했어요. 이런 증거들을 보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제가 어머니 간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때 형제들은 이미 어머니 돌아가신 후의 일을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2심 재판부는 1심보다 더 강하게 제 편을 들어줬어요. 피고의 기여분을 30%로 상향 조정합니다. 판결문에는 더욱 강한 표현이 들어있었어요. 다른 상속인들은 모친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상속재산에만 관심을 보였으며 실제 간병에는 전혀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만이 전적으로 모친 간병에 헌신했으며 이는 상속재산 보존에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2심 판결 후 형제들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어요. 첫째 형은 김태준과는 이제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며
주변에 말하고 다녔어요. 둘째 형은 그런 동생은 없다며 아예 제 존재를 부정했어요. 누나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친척들 모임에서도 저는 완전히 배제됐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5년간 어머니를 혼자 모시면서도 가족이니까 라는 이유로 참았던 모든 억울함이 법정에서라도 인정받은 거니까요. 지금은 혈연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좋을 때만 나타나서 이익을 나눠 가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어머니를 5년간 모시면서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그 헌신을 법정에서라도 인정받을 수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형제들과는 다시 만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해요.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관계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분명 자식의 도리입니다. 하지만 그 짐을 혼자서만 질 필요는 없어요.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나중에 유산만 나눠 가지려 한다면 당당히 맞서 이기세요. 법적으로도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간병하시는 동안 모든 기록을 꼼꼼히 남겨두세요. 병원비 영수증, 간병용품 구매 내역, 본인이 포기한 경제적 손실 등 모든 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소송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해요. 7년 만에 다시 사회로 나가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7년이라는 공백 기간을 설명하는 것도 부담스럽고 늦은 나이에 취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어요. 어머니를 모시면서 배운 인내심과 책임감이 있으니까 분명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유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간병 경험을 살려서 치매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이나 간병 서비스 같은 일 말이에요. 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소송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동네 이웃들, 병원 의료진, 변호사 선생님. 이분들이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특히 동네 슈퍼 사장님 내외분은 제가 어머니 모시는 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태준 씨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태준 씨 인생을 사세요. 슈퍼 사장님이 해주신 이 말이 형제들의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져요. 어머니를 모시던 때 동네 산책을 하면서 알게 된 할머니들도 계세요. 이분들이 때로는 어머니보다 더 저를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우리 태준이 참 효자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런 분들이 진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 만약 5년 전에 다르게 선택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만약 형들처럼 핑계를 대고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면 제 커리어도 유지하고 결혼도 하고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랬다면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제 손을 잡고 계셨던 그 순간 5년간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때의 그 감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물론 힘들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후회하지 않아요. 어머니를 끝까지 모신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제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 모든 것이 제게는 값진 경험이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많은 편견과 맞서야 했어요. 가족끼리 법정에서 싸우다니, 부모 유산 때문에 형제가 갈라서면 어떻게 해.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데. 이런 말들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겪은 상황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5년간 혼자서 치매 환자를 간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 과정에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거죠.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한 사람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2년이 됐지만 아직도 그리워요. 치매에 걸리시기 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자랑스러운 분이셨어요. 평생 오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하면서도 항상 긍정적이고 밝으셨거든요. 치매에 걸리신 후에도 가끔씩 맑은 순간이 있으셨어요. 그럴 때마다 태준아 고맙다. 너만 있으면 든든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5년간의 고생이 다 잊어졌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5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비록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제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됐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가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어려울 때 함께 해주고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형제들은 혈연으로는 가족이지만 마음으로는 남남이었어요. 반대로 동네 이웃들이나 저를 도와주신 분들은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 같은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앞으로는 혈연에 얽매이지 않고 살 거예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도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가려고 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 바라는 점들이 생겼어요. 첫째,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더 늘려야 해요. 가족 간병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필요하고요. 둘째, 기업은 제도를 더 활성화해야 해요. 부모를 직접 돌본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를 똑같이 대우하는 건 공평하지 않아요. 셋째, 가족 간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꿔야 해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간병하는 가족에게 더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야 해요. 이제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요. 우선은 건강을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7년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몸도 마음도 많이 상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을 찾아야 해요.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겠지만 제가 겪은 경험을 살려서 치매 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연애도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제 상황을 이해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7년간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죠.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길 바래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본인을 자책하지 마세요. 잘못한 건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정말 숭고한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리고 진짜 가족 같은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까지 밤하늘 사연방이었습니다.